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게 경제학을 설명할 때 수요 공급 법칙을 모르고는 안 된다. 이 얘기하면서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이 함수인데 수학적인 사고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학적인 사고 가지고 접근하면 헷갈린다고.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X축이 먼저 변하고 Y축이 나중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변하는 걸 독립변수라고 하고 나중에 변하는 걸 중속변수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요. 가격이 먼저 변합니다. 가격을 독립변수로 한다고요. 가격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수량이 나중에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나 생산자나 시장에서 가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비싸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살 것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팔려고 하겠죠. 가격이 싸지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만 팔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데 수요 법칙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수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수량이. 근데 항상 역으로 변해요. 역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요렇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또 요렇게 변할 수도 있고 요렇게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차이가 뭐예요? 기울기라고. 이 기울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오늘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탄력성 공부할 때 이거 기울기 모르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자 이를테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예요. 자 이게 D1 소요곡선이라고 하고 이게 D2 소요곡선이에요. 그러면 D1의 소요곡선은 D1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먼저 변하는 것이 분모라고 그랬어요. 먼저 변하는 것이 분모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변하니까 이게 분모가 된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하는 게 수량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변하는 것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 그럼 기울기가 10분의 5네요. 1보다 작죠? 1보다 작아요. 항상 1보다 크냐 작냐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D2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10분의 10이죠? 1이죠. 그러죠? 만약에 D3라고 한다면 D3의 기울기는 안 나와 있지만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죠? 이것만 판단할 줄 알아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어요. 경제, 생활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 정보를 정리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남겨뒀어요. 자, 그러면 경제생활에서는 경제생활에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었죠. 그죠? 주체 네 가지 기억나죠? 소비주체, 가계, 생산주체, 기업, 소비와 생산의 공동주체이면서 재정주체, 정부, 무역주체, 외국. 이들이 이 경제 주체가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공간이 있죠. 거래하는 공간. 이걸 뭐라고 해요?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이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졌고 이 두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요?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제 순환. 경제 순환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드렸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객체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하는데, 이 지출은 소비 지출과 저축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공부했고, 이 경제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로 나눠진다. 그래서 재화 공부할 때 자, 가격, 수량 이렇게 수요라는 가인날하고 공급이라는 가인날이 만나야 종이가 잘려진다고 그랬죠. 이퀄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사고 파는 양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화란 말이에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재라고. 근데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돼요? 가인날이 안 만났잖아요. 그럼 종이가 안 잘라진다고. 그럼 이건 경제재는 경제재인데 거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거래가 없는 경제재라고. 그럼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이 늘어나거나, 그러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지고 공급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증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오른쪽으로 가는 걸 증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만나야겠죠? 그래야만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자,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재는 가격 축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요. 팔려는 사람 비싸게 팔려는데 살려는 사람은 그 돈내 못 줘.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필요량은 요만큼인데 시장에 존재량이 이만큼이야. 10개 필요한데 시장에 20개가 나왔어요. 그럼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자유재라고 해요. 자유재. 그러니까 자유재는 경제 객체이다 아니다. 경제활동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활동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자유재하고 이 경제재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이 그림을 가지고요. 그러면 이 자유재가 경제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수요가 늘어나면 되겠죠. 또는 공급이 감소하면 되겠죠. 그 사례 전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 생산이라는 건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가가치를 증가하는 모든 행위예요.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라고요. 이를테면 사과를 재배하는 것도 생산이고 이걸 수확해가지고 포장하는 것도 생산이고 운반하는 것도 생산이고 보관하는 것도 생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생산인데 이때 가장 추구되는 가치는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최소의 비용과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 이윤, 효과를 얻어야겠죠. 그럼 그 효율성에 의하면 파이가 크게 만들어지겠죠. 떡이 크게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고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양으로 측정하는 것과 속도로 측정하는 것. 그래서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1인당 GDP.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진도 나가면서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속도로 측정하는 거. 이건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경제 성장률.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은 뭘로 측정한다? 실질 GDP 증가율로 측정해요. 그럼 실질 GDP 증가율이 뭐냐? 진도 나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된 것을 나눠 가져야죠. 그러니까 나눠 갖는다는 얘기는 소득이 형성된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제공하면 지대를 받는 것이고,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를 받는 것이고,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소득이 형성될 때 효율성보다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형평성이 중요하죠. 형평성, 공평성이라고 하죠. 그럼 이 형평성을 측정해야겠죠. 효율성은 경제 성장 가지고 측정했지만 형평성은 뭐로 측정하냐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노렌츠 곡선을 활용합니다. 노렌츠 곡선을 활용해가지고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있고 진위 계수라는 게 있어요. 아직 이거 몰라두세요. 저런 게 있구나 정도 알면 돼요.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공부할 테니까. 10분위 분배율은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져요. 2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2로 갈수록 공평한 거야. 지금 몰라도 돼요. 진위 계수는요. 0에서 1 값을 가져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그런가 보다.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우리 진도 나가면서 자세하게 공부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은 현재의 만족을 위한 소비와 장래의 만족을 위한 저축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득 등식이 나오죠.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 그래서 양변을 Y로 나눠줘가지고 이런 공식 유도했었죠.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소비 성향. 소득 중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 저축 성향. 더하면 항상 1이야.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축 성향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 전제는 뭐다? 이게 일정하니까. 소득이 일정하니까 그래요.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면 소비 성향 증가할 때 저축 성향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소득은 그렇게 쉽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하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었죠. 소득 증가분 중에서 소비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한계 소비 성향. 서울시 시험 문제대로 표현하면 추가 소비 성향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하나 더 추가할 때, 그러니까 소득이 하나 더 추가되면 소비는 얼마 더 증가하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계 소비 성향하고 한계 저축 성향하고 합치면 또 1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죠. 따라서 얘가 작아지는 이유는 얘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 저축 성향은 체증하니까 소비 성향, 저축 성향은 커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졌다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게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니까 같이 알아두시는 게 요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로 갔었죠. 자, 경제 문제. 자, 경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부터 적읍시다. 경제 문제 하면 결국은 선택의 문제죠. 그런데 이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 발생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공부했잖아요. 희소성. 우리 욕망에 비해서 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합리적인 경제 문제 대책이 나와야겠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경제 원칙이었죠. 경제 원칙은 결국은 효율성이었어요. 최소의 인풋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아웃풋, 최대의 편익을 얻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 표현한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무슨 비용? 경제학적 비용. 회계학적 비용은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회계학적 비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경제학적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학적 비용을 최초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용은 작을수록 좋고 편익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때 비용은 경제학적 비용인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클수록 바람직하다,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작을수록 바람직해요. 그죠? 선택된 것의 가치를 포기된 것의 최고 큰 걸로 표시한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기회비용이란 선택된 것의 가치를 포기된 가치 중 가장 큰 것으로 표시한 것이 기회비용이라고요. 사례도 다 얘기했었어요. 잘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계산할 때는 기회비용이란 명시적 비용, 이게 바로 회계학적 비용이죠. 현금 지출이 수반된 비용에다가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 이건 뭐죠? 암묵적 비용은 얻을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비용인 거죠. 암묵적 비용까지 합치면 그게 기회비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비용과 관련해서는 생산 가능 곡선과 소비 가능 곡선까지 주로 출제를 하는데 비중은 이게 훨씬 높다고 그랬어요. 생산 가능 곡선. 근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총투입한다는 것,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두 가지만을 생산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를 총투입해가지고 두 가지만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생산 결합점의 궤적, 이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봤을 때는 오목한 것이 정상입니다. 볼록하면 이건 비정상인 거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주로 요것하고 아니면 직선으로 간편법을 통해서 직선을 가지고 소개를 한다고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러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굴절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A국, 이게 B국, 이게 C국이라고 합시다. 이 점을 한번 볼까요? 자, 복습하는 거예요. 요 점. 요 점은 A국의 입장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죠. B국에서는 효율적인 생산이고요. C국에서는 역시 효율적인 생산이에요. 그러면 요 점을 한번 볼까요? A국에서는 생산 불가능. C국에서는 비효율적인 생산이야. 왜? 더 생산할 수 있는데 모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B국에서는 효율적인 생산이 되겠죠. 자, 요 점을 볼까요? A국에서는 효율적인 생산이에요. B국이나 C국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생산이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자, 이게 X제곱, Y제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를테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라면이 5봉지가 있고 얼마 이렇게 적혀 있고 라면이 10봉지가 있고 얼마 적혀 있어. 근데 총액만 가지고는 이게 비싼지 싼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하나당 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비용도 마찬가지야. 기후비용도 이를테면 이게 10개고 5개고 10개라고 한다면 X제만을 10개 생산해버리면 Y제 10개 포기한 거죠. 그러면 X제 10개의 기후비용은 Y제 10개라고. 그러죠? 근데 그럼 하나당은 얼마예요? 하나겠지. 그러죠? 그러면 이 점에서는 자, 이걸 A국이라고 하고 이걸 B국이라고 합시다. B국을 보면 X제를 5개 생산할 때 Y제 10개가 포기된 거라고. 그러면 X제 5개의 기후비용은 Y제 10개죠. 그럼 하나당 기후비용 얼마냐고? Y제 2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울기 차이가 결국 무엇 의미예요? 하나당 기후비용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X제 다이당 기후비용은 A국은 예분의 예 하면 되죠. Y제 2개입니다. 5분의 10. B국은 예분의 예니까 Y제 하나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주어지면 이 점에서의 기후비용이나 이 점에서의 기후비용이나 이 점에서의 기후비용이나 같다 다르다? 같아요. 왜? 기울기니까. 직선으로 주어지면 기울기가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곡선으로 주어질 때라고.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주어질 때는 이 점을 통과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기후비용이라고 그랬죠? 당이당 기후비용이라고. 그러니까 X제의 기후비용은 점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커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지면 X제를 늘릴 때 포기되는 Y제의 양은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Y제를 늘릴 때 포기되는 X제의 양은 항상 커지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출제됐는가, 이렇게 출제됐는가, 이렇게 출제됐는가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문제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이건 나중에 국제경제 공부할 때 비교의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의 기본 문제 3가지가 있었죠? What, How, For Whom.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달라지죠? 시장의 가격으로 해결하는 경제체제가 있고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으로 해결하는 체제가 있죠. 이게 시장경제체제. 이게 계획경제체제죠. 그래서 시장경제체제는 뭐와 연결돼요? 자본주의와 연결되고 계획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와 연결이 돼요. 사회주의의 발달 과정은 시험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본주의 발달 과정, 수수자본주의, 즉 자유방임에서 그 다음 뭘로 가죠?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 뭘로 가죠? 다시 작은정부론, 이걸 신자유주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시장의 모든 걸 맡겨라.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케인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장 실패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정부 실패가 있어서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보충해드린다면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사회주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요, 가장 큰 특징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럼 사회주의에서는요,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요. 경제적 유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보너스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너스 제도를 두죠.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이 보너스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1960년대 후반에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죠. 그 소련에 리베르만이라는 경제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 리베르만이라는 교수가 야, 우리도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으니까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좀 우리가 빌려오자 해가지고 빌려온 것이 자본주의 보너스 제도예요. 이걸 리베르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서도 사회주의 경제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즉 경제적 유인 동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입된 제도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리베르만 방식이라고 하는 경제적 유인 제도, 즉 보너스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이제 마지막 복습, 경제 정보 해가지고 첫 번째가 요거 가지고 했던 거야? 비율과 변화를 가지고 공부했었죠. 비율은 상대적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플러스만 존재합니다. 변화율은 증감률을 말한다고 그랬죠. 커지고 작아지는 그 비율. 그래서 플러스도 존재하고 마이너스도 존재해요. 그 사례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은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규모가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면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더라? 비율에서 퍼센트 포인트라는 용어,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두 시점을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늘었다 줄었다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뒤에다가 포인트라는 단어를 넣는다는 거.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공부했던 게, 공부 안 했던 거야? 여기까지만 했네요. 자, 여기까지만 했고, 이제 오늘 이어서 기억해야 할 게 유량과 저량의 개념입니다. 이거 수능에서도 한번 언급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유량이라는 건 흐름이죠. 영어로는 flow, 흐름이고요. 저량은 이게 저수지의 물입니다. 강물은 흘러가죠. 강물은 흘러가고 저수지의 물은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량이라는 것은 스탑, 멈춤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일정 기간으로 측정하는 게 있고요. 일정 시점으로 측정하는 게 있다고. 일정 기간으로 측정하는 게 있고요. 일정 시점으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유량의 개념과 저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GDP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GDP. GDP가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거 선지에서 GDP는 저량의 개념이다.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냈다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일정 기간이니까
이건 항상 단위가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단위예요. 1년. 자,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예전 기출문제 하나 소개해 볼게요. 다음 경제 용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거 의외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들렸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1번 수요, 2번 공급, 3번 GMP로 나왔을 거예요. GMP. 지금은 GDP로 하니까 GDP로 고칠게요. GDP. 4번 외환 보유고. 이렇게 시험문제 나왔다고. 그러니까 경제 용어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를 알아야 성격이 다른 걸 고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수요의 개념,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수요란 이런 개념이에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욕구, 이게 수요의 개념이에요. 다시,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욕구, 이게 수요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 주고 사요, 안 사요? 안 사. 그냥 사야지, 이게 수요라고. 사야지, 이게 수요야. 공급.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욕구, 이게 공급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일정, 기간이잖아. 이게 흐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flow, 흐름의 개념. flow, 흐름의 개념이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DP. Gross Domestic Product죠. 국내 총생산. 한 나라 영토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 다시, 한 나라 영토 안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자, 외환보유고 봅시다. 자, 외환보유고는 한 나라가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총량. 일정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시점이건 7월 1일 시점이건 12월 31일 시점이건 이건 일정 시점이라고. 이건 스타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유량의 개념과 멈춰있는 저량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죠? 요게 꽤 오래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대부분 3번을 찍었어요. 왜? 영어니까. 성격이 다르잖아. 다른 건 다 한글이고. 그러니까 틀리죠. 자, 그러면 수요, 공급, GDP. 또 뭐가 있을까요? 수요, 공급, GDP. 일정 기간이니까. 등등. 대표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 아까 여기 비율로 나와 있던 것도 전부 저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업률, 고용률, 이거 다 일정 시점을 가지고 하잖아요.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이런 건 모두 또 외환보유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량과 저량의 개념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건 독립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요, 선지에서 쭉 한 문장 준다고. 그럼 이거 만두가 틀린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답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정보. 명목적인 정보가 있고요. 실질적인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로 시험 문제가
GDP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명목 GDP하고 실질 GDP하고 어떻게 다른가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실제 어느 시험에서든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명목 GDP는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뭘 곱하냐면 당해년도 가격을 곱해서 올해 명목 GDP가 이만큼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쌀을 얼마만큼 생산했는가 그리고 올해 쌀 가격으로 곱해. 그러면 올해 쌀에 대한 GDP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 GDP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이건 뭐냐면 자, 올해 당해년도 생산량 이건 공통점이죠. 이건 공통점이야. 그런데 여기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당해년도 가격은 바로 현재 가격이죠. 기준연도는 현재가 아니라 작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 정하기 나름이야.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시험 문제 내기가 좋냐면 계산 문제로 내기도 하지만 물가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낼 게 많아서 그래요. 자, 보세요. 이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 자, 그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인플레이션. 자, 그러면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명목 GDP로 계산할 때하고 실질 GDP로 계산할 때 그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러죠?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명목 GDP는 크게 계산돼요? 작게 계산돼요? 크게 계산되겠지. 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과거보다 현재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왔네요. 자, 다시.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명목 GDP는 크게 계산돼요? 작게 계산돼요? 작게 계산되겠죠. 물가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실질 GDP는요. 올해 생산량을 올해 가격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야, 작년 거나 한 5년 전 걸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있을 때 물가가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다면 그 크기가 명목보다 작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실질 GDP는 항상 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공부합니다. 더 자세히 공부하지만 경제 정보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명목 GDP 개념도 알아야 되고 실질 GDP 개념도 알아야 돼요. 자, 타임,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명목 GDP는 해마다 일정해요. 매년 일정해요. 그런데 실질 GDP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건 지금 물가가 오르는 상황일까요? 내리는 상황일까요? 할 수 있잖아. 지금 명목 GDP는 일정한데 실질 GDP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 GDP는 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명목 GDP나 실질 GDP나 똑같죠? 그러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물가 지수라는 개념 공부할 거예요. 물가 지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을 기준을 100으로 삼아가지고
10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른 것으로 측정되는 거고요.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내린 것으로 측정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T0년이라고 합시다. 이게 2019년이라고 합시다. 2019년은 물가지수가 100이 되는 거예요. 100. 아직 이해 안 돼도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이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연도 이렇게 불러요. 기준연도. 자, 기준연도 개념이 뭐다?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 그게 기준연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2018년도 있을 것이고 여기 2000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2018년에는 물가지수가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물가 지금 하락이에요? 상승해요? 자, 실질 GDP가 커지고 있으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그 물가가 하락하면 물가지수는 작아져야겠지. 그럼 여기는 100보다 컸겠지. 2000년도에는 100보다 작아지겠지. 뭐가? 물가지수가. 아직 몰라도 돼? 저 무슨 얘기? 몰라도 돼요? 아, 저런 게 또 있는가 보구나 정도는 알아도 돼요?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할 거야. 예습한 거예요. 예습. 이게 물가지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가지수를 얘하고 얘만 가지고 측정할 때 이걸 GDP 디플레이터란 말을 쓰는데요. 지금 몰라도 돼요. 아, GDP 디플레이터란 말이 있었어? 나중에 공부합니다. 하나만 더 공부해볼까? 자, 물가가 오르고 있나요? 내리고 있나요? 물가가 내리고 있죠? 명목 GDP가 작아지고 있잖아. 실제로 그대로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명목 GDP야. 물가가 올라야 되래요? 물가가 같은 방향이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지. 아직 공부 안 했어요. 나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아, 이런 거 한번 들어봤다 정도로 오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 GDP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측정할 때는 많이 만들어져야 그게 경제가 성장한 거죠. 떡을 많이 만들고 파이를 많이 만들고 쌀도 많이 생산해야 그게 경제가 성장한 거잖아요. 그럼 명목 GDP 가지고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비싸지면 명목 GDP는 크게 계산되잖아요. 근데 이걸 경제가 성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경제가 성장을 하면 뭐가 많아져야 된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생산량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연도 가격은 고정된 거죠.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만 보면 얘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알 수 있잖아. 오케이? 따라서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 명목 GDP다, 실질 GDP다. 실질 GD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 GDP의 증가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제 성장률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비율이다, 변화율이다. 소시오를 공부했잖아요. 변화율이라고. 증감률이라고. 그러니까 양의 값도 있고 음의 값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11페이지 그 자료 공부했잖아요. 11페이지 자료. 그러니까 양의 값이면 규모가 커진 것이고 음의 값이면 규모가 작아진 것이고. 집에서 다 복습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때그때 복습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드렸어요. 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진도 나가면서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정보까지 소개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설명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경제문제 합리적 해결. 이것도 다 얘기했어요. 복습했을 것이고. 합리적 의사결정만 한번 볼까요? 문제인식, 대안 나열, 기준 설정, 대안 평가, 최종 선택.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 뭘 먹지? 이게 문제야. 오늘 점심 뭘 먹지? 도시락 싸왔으면 도시락 먹으면 돼요. 도시락 안 싸왔으면 오늘 분식 먹을까, 일식 먹을까, 중식 먹을까, 한식 먹을까. 내가 작년에 어느 집에서 이걸 먹어보니까 아예 그 집 맛없더라. 얼마 전에 그 집 가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오늘도 그러면 그 집 가야겠지. 역시 이 집에 왔더니 맛있네? 그럼 또 계속 하는 거죠. 맛이 달라졌네? 주방장이 바뀌었나 보네? 다른 집 가야지. 이런 거예요. 별로 이 시험 문제로서 별 의미가 없고. 자, 나머지 여러분에게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30쪽에 경제적 요인. 이 경제적 요인은 사회주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본주의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대표적인 게 보너스 제도 같은 거예요. 넘어갑니다. 생산 가능 곡선 다 공부했고. 자, 33페이지 제일 아래 것만 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 가번만 보세요. X제 200개의 기후병 얼마예요? Y제 100개죠? 그럼 X제 한 개당 기후병은 얼마예요? Y제 2분의 1이죠? 기울기라고 했잖아. 200분의 100. 오케이? 그러면 자, 가만 보세요. Y제 100개의 기후병. X제 200. 그럼 Y제 하나당 기후병. Y제 2개. Y제 2개.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구구단처럼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나를 보세요. 점선. X제 단위당 기후병. Y제 3분의 1개. 자, 나의 경우 Y제 단위당 기후병. X제 3개. X제 3개. 기울기. 자,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술 수준이 진보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분업과 특과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소비 가능 곡선도 얘기했었죠. 일명 예산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수능 문제도 하나 소개했죠. 쌀과자하고 MP3 가지고 소개했었잖아요.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면 절대우유 부기회는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국제경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거 보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문제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문제 말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문제 있잖아요. 자, 여기서 조금 추가 보완을 했습니다. 저 뒤에 가서 보완을 하려다가 1페이지에 2번 문제 풀이해드릴게요. 나머지 다 풀었었죠? 나머지 다 풀었고 2번 문제 선택의 문제죠? 자, 2번 문제. 200만 원을 가진 값은 AB 프로젝트 중 B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값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 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래요. 자, A 프로젝트 2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9%의 예상 수익률이 나왔네요. 0.09 29 18 18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근데 B 프로젝트에 를 선택하려면 최저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B 프로젝트는 뭐냐면 400만 원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 4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내 거고 내 돈이고 200만 원은 대출을 받는 걸로 나오죠. 근데 이 대출 금리가 5%네. 그러면 0.05니까 5는 10. 10만 원의 대출 이자가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 200만 원은 수익률이 이만큼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18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최소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와야겠지. 그러죠? 그럼 이게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28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 28만 원이 나와야 된다고. 최소. 그럼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돼요? X는 400분의 28. 그러면 47에 28이죠? 7%면 딱 28만 원 버네. 그럼 7%를 넘어야겠지. 그래야 B 프로젝트에 투자하겠지. 간단하죠? 그럼 정답은 2번으로 해야겠지. 2번. 7.1%. 최저 7.1%는 돼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2단원 들어갑니다. 잠깐 쉬었다, 2단원.